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아까 뭐 기억에 남는 판결로서는 뭐 수원 노숙 사건을 노숙 사건 건데 대법원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 말고 대법원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후보자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웠던 판결이 있었을 텐데 그 어떤 판결이었는지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대전시장 선거 사건에서 종래에는 그 선거운동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중에 그 어떤 문건이 나와서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이제 그 문건을 근거로 해서 그 한 행동을 다 결국 전체를 선거운동이라 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주민들 누구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은 그거는 선거운동을 우리가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느껴져야지. 그게 아닌데 그럼 문건을 토대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마치 마음속에 누구나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반 정도는 다 그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처벌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종전에 확립되어 있던 그 판례를 제가 주심으로 전원합의체 가서 바꿔가면서까지 판례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늘 우리 법률 문화가 조금 선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탈법적인 수단으로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소위 말하는 명의신탁 문제 이거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 해서 제가 대법관으로 가서 주심으로 있으면서 형사에 관한 명의신탁 판례는 전원일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관한 판결도 제가 주심으로 가져가서 다수 의견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이제 민사에서 그것을 아예 못 돌려받게 해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다라는 이론으로 가져갔었는데 아쉽게도 5명의 지지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다수 의견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그 대법관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에서 반대 의견 30건, 별개 의견 8건을 내셔서 미스터 소수 의견 원칙론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어제 청문회에서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언론과 분석한 분들에 의하면 그 후보자님의 그 성향은 보수에 치우쳤다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연구자들은 후보자는 법 원칙과 문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했을 뿐이고 진보적 성향과 충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본인의 성향과 관련해서 보수, 중도, 진보 중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사법 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첫날 제가 무유정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건이 오면은 어떤 제가 뭐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직 사건에 오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우선 법을 찾아서 그 법에 따라서 해석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는 과감하게 썼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 대해서 이제 또 평석한 최근에 나온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두 사람이나 그 평석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정치색이나 그런 거하고 다 분석해 봤더니 관계가 없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거냐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시절 판결함에 있어서 법문헌에 충실한 엄격한 문헌 해석을 중시했다. 그로 인해서 사법 소극주의자라는 이런
지향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나왔고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예외적 판결에서는 때로는 법문원의 엄격한 해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판결도 몇 개 존재하는 거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의신탁 약정 관련된 판례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그 법 문헌을 충실히 하고 원칙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법의 또 적극적인 역할 또 이런 대법원의 역할도 그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네. 그럼 그 그러한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기준 예, 그러한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경우에는 법문원에 충실하고 어느 경우에는 좀 사법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 명의신탁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불법 원인급이라고 민법에 그 근거 예.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가가 이제 문제지 조문 근거 조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예. 법에 근거할 수 있을 때는 그 범위를 넓게 과감하게 해석하지만은 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그것을 예, 안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이제 그 후보자께서 판단한 사건 중에 아까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전역 처분 군법무관의 취소 등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다수 의견은 그 군 법무관들이 그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서 고충 심사를 청구한 그 규정과 관련해서 그 다수 의견은 그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군인에게 권위나 고충 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법령의 문헌과 체계에 미쳐 보면 그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 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 절차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동안 그 후보자께서는 그 문헌의 통상적인 해석을 아주 중요시했던 그 분이신데 이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그 군인들이 그 군 복무규율에 따라서 고충 심사를 이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위법하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그 후보자의 그 법 해석 원칙과도 좀 상이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들거든요. 이 복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내의 그런 문제는 내부 우선 상부에 시정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안 될 때는 이제 하고 마찬가지로 그 기자들을 부르는 것도 홍보 관계에서 따로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언론을 접촉하도록 내부 규정이 복무 규율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